책을 핑계 삼아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 굴럽 북캐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내적 허영심을 탐구하는 굴럽의 탄탄 세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굴럽의 주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송희근입니다. 굴럽 북캐스트는 편안한 분위기와 잡다한 이야기를 지향하며 반모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드디어 새로운 책으로 만났습니다. 와!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슬픈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오프닝을 다 찍었는데 우리가 이 텐션을 너무 즐겁게 신나게 책 소개도 하고 주제 설명도 하고 했는데 녹음이 안 됐죠. 앞에 되게 잘 나왔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진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저녁을 다 같이 이 공간에서 해먹었죠. 요즘에 저희가 녹음을 이 스튜디오에서 하면서 스튜디오에서 저녁도 해먹고 이렇게 녹음도 하고 오순도순은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녁은 어떠셨고 뭐 녹음하는 거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 저녁이 진짜 나이스 초이스였던 게 우리 봉골레 파스타 먹었잖아. 근데 봉골레 파스타를 나는 배고팠던 것도 있고 진짜 맛있었거든? 적당히 매콤한 게? 그래가지고 파스타를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국수 푸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러고 먹었단 말이야. 집게도 맞아. 포크가 또 집에 이 스튜디오에 포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 젓가락으로 이러고 퍼먹었어 진짜 그릇 들고. 근데 진짜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고 나이스했고 딱 그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허기를 맛있게 채워주는? 아 든든했죠. 그리고 그 요 앞에 식빵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밤식빵을 그리고 사왔는데 거기가 냄새가 미쳤잖아. 미쳤어. 와, 너무 나 맛있었어. 그냥 지나가는 거였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영업을 되게 잘하셔. 난 밤식빵만 살라 그랬는데 이 고구마 식빵도 방금 나왔고 막 뜨겁고 아, 나 진짜 거기 있는 식빵 다 살 뻔했잖아 진짜로. 와. 자제해서 밤식빵만 사와가지고 이제 봉골레 파스타랑 맛있게 먹었지.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 난 특히 조개를 좋아해가지고 조개 막 싹싹 근져 먹으면서 근저 먹으면서 진짜 먹어. 근져 먹어야 돼. 그리고 빵도 이제 기름에다 굳이 또 찍어봐서 찍어 발라 먹고. 희근이는 진짜 거의 설거지 다 했다니까 빵 이렇게 다 닦아가지고. 숟가락에서 먹고. 근데 그 고추는 그걸 먹기에는 너무 매워. 건고추까지는 못 먹겠더라고. 아 솔직히 페페론치노 아니야? 뭐 그런 거 같아. 페페론치노를 생으로 먹는 사람이 어딨어. 있을 수도 있지 어딘가에. 그리고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마늘향이 좀 아쉬웠다. 아 맞아. 그건 좀 그래. 그거 빼고는 진짜 너무 올리하고 너무 맛있고 담백하고 마늘 향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지. 마늘이 한 10알 넘게 편성기에 들어갔는데 한국인이면 반 공기 정도는 쫙 채워서 넣어줘야. 마늘 조금 이만큼. 그러니까 원래 외국에서는 이렇게 3개 정도 넣는데 아 3개는 진짜 솔직히 나 마늘 안 좋아하거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3개는 솔직히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게 기본 미니멈 이런 거지. 아니 한국인 최소 취향 정도? 아 별로 안 좋아해 나 마늘 이만큼. 아니, 우리 스튜디오 녹음이 어떤지 저녁이 어떤지 얘기했는데 녹음보다는 이제 저녁이 어떤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책 뜯으러 왔다가 너무 배고프실 것 같은데 봉골레 파스타와 함께 드시면서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면 됩니다. 아주 오일리한 청각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가 드디어는 아니지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항상 드디어. 우리가 지난번 트렌드 코리아를 끝내고 이번에 또 새로운 카테고리로 비즈니스 소양 혹은 자기계발서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돌아왔는데 우리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책 소감이 어땠는지 한마디씩 하고 시작을 해볼까? 이 책은 되게 중간중간에 문장들이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좋아. 그러니까 듣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읽는 나한테도 그렇고 내가 한동안 그 독서 인스타를 운영을 했었잖아. 그때 이제 올렸던 책이기도 하거든. 그만큼 그런 식으로 문장으로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줄 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어. 그리고 진짜 다작을 하신 작가셔가지고 그만큼 필력이 좋으신 맞아, 분인 글을 것 잘 같아요. 써. 희근이 어땠어? 나는 책을 읽다가 너무 같은 내용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그거 했었는데 있긴 해요. 근데 또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서 또 이 사람의 이력을 보고 이 책의 주장을 보다 보니까 아, 이 내용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구나 싶은 이런 목적 때문에 얘기했구나 싶은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가지고 좋았고 이 한 가지 주제를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책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향에 탈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주장을 여러 예시로 계속 예시를 반복하는 책들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해. 이미 충분히 이해했는데 같은 얘기 반복하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시가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해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예시 저런 예시가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취향에 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 같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음식을 이렇게 잘게 완전 썰어가지고
그냥 입에 완전 떠먹여주는 정도로 애기들 야채 싫어하니까 잘게 다져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게 볶음밥에 넣어서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 그 정도로 맞아. 그 정도의 아예 죽을 만들어서 주는 정도로 예시를 많이 주는 게 아닌가. 그치. 이 책을 읽는 동안 네가 이걸 이해 못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 정말 떠먹여주는 거지. 그치. 어. 주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2개를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지금 광고를 대모집하고 있습니다. 설명글에 굴럽@굴럽.com으로 이메일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제작 지원을 해주시고 제품을 소개해주시고 싶으신 분들, 특히 책이나 다른 제품들도 상관없이 소개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말빨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음식이면 누구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이면 누구보다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광고를 많이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굴럽 붓캐스트는 온라인 독서 모임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많은 의견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좋겠죠. 굴럽 붓캐스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늘 나누어 볼 책과 질문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그게 방송에서 소개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루어 볼 이 책을 쓴 작가는 제가 챙겨보는 몇 안 되는 미국 블로거 중에 한 명이에요. 영어로 읽으시는 거죠? 해석해서 이렇게. 요즘에 크롬도 한국어로 보기가 되게 잘 돼가지고 난 또 원어인 줄. 뭐 가끔씩 뭐 원어도 볼 수도 있고 뭐 아이파인 땡큐 뭐 이런 거 나오면 그 정도 뭐 땡큐 뭐 이런 거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짧은 글을 쓰시지만 되게 강력한 인사이트가 되는 글들을 2002년부터 하루에 한 개씩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20년 넘게? 그쵸. 지금은 챌린지로 뭐 1일 1포스팅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한 달 동안 써본다거나 진짜 많이 쓰면 1년, 2년을 쓰는데 이분은 사실 20년 넘게 와, 그거는 진짜 다른 의미로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보면 꾸준함에 미치신 분, 꾸준함에 사람의 경지를 넘어서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대략 20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쓰셨고 많은 경영 리더의 멘토이자 마케팅 분야 그리고 창의성 분야에서 훌륭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저술한 오늘의 책은 우리 안에 있는 평범한 면과 특별한 면,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특별한 면을 키우고 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모두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발휘해서 공동체에서 핵심 인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책을 통해서 일상에서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조금 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책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업가이자 강연가인 세스 고딘의 린치핀입니다. 두둥. 오늘의 책의 린치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것 같은데 한번 주니아가 이 린치핀은 어떤 책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린치핀이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단 말이야. 일단 린치핀이라는 핀일 것 같긴 한데 핀. 어디 뭔가 꽂을 것 들어본 적 있어? 같은. 린치핀? 처음 들어봤어. 이게 우리가 못 들어봤을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뭐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고 린치핀이라는 게 마차나 수레바퀴를 고정하는 그 핵심 축을 린치핀이라고 한대. 뭐 말 탈 때나 이럴 때도 필요했겠네. 말타는 서구권에서 쓰던 말단 용어니까 우리가 애초에 들어본 적이 없을 수밖에 없어. 그러네. 근데 이 린치핀이라는 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뭐 핵심 축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국가 간에서는 가장 긴밀한 관계? 핵심 관계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 여기 세스 고딘은 이 린치핀이라는 거를 대체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업에서,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은 대체할 수 없는, 나를 쉽게 바꿔치기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린치핀이야. 공동체에서 대체될 수 없는 인물이 되고 핵심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히 세스 고딘은 기업 전문가, 경영자들의 멘토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마케팅 잘하는 법 혹은 기업이 어떻게 하면 기업의 성과를 잘 낼 수 있을까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린치핀은 세스 고딘의 최근 저작 중에 하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의 입장보다는 이번에는 회사 내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성과를 잘 낼 수 있을까 좀 집중해서 쓴 책 같네. 그러면 이런 쓴 책을 정말 많은 다작을 하고 이렇게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멘토를 해주는 세스 고딘은 도대체 어떤 블로그를 20년 넘게 쓴 미친 사람인 건 알겠어.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스펙이 있길래 이런 조언을 우리에게 하는 건지.
세스 고딘의 스펙을 일단 얘기하자면 스탠퍼드 대학교 MBA를 취득한 미국 출신의 작가야. 일단 그거부터가 장난 아니네? 일단 시작부터 찍고 가지. 최초의 인터넷 다이렉트 마케팅 회사인 요요다인이라는 회사를 창립한 CEO이기도 한데 이제 야후에 매각하는 데 성공하면서 야후의 마케팅 본부의 부회장으로 들어가기도 했어. 다양한 기업의 CEO들을 겸하면서 말 그대로 마케팅 분야에서는 일단 탑을 한번 찍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1세대에 같으신 분이네. 그렇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서적들을 출간을 하면서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데 대표적인 작품 몇 개를 얘기하자면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첫 번째 책을 시작으로 이제 마케팅이다, 아이디어 바이러스, 그리고 유명한 보랏빛 소가 온다. 보랏빛 소는 나도 알아. 그치? 보라색으로 입고 오셨네요. 보랏빛. 보랏빛 소신가 봐요. 아니, 보라배연데요. 보랏빛 곰이시군요. 배어빛 곰이요? 베어빛 곰. 아니 보랏빛 곰이야. 그런 베스트셀러들을 발표한 작가이기도 해. 이 사람은 아까 세로가 말한 것처럼 블로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2009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블로그 25개 중 하나로 선정된 그런 블로거이기도 해. 타임지 별거 다 선정한다. 그렇지. 타임지가 선정 안 한 건 뭘까? 포브스 선정 같은 거지. 포브스 선정이 딸이에요. 타임지 선정이 딱이에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세스 고딘의 많은 회사들을 운영해보고 다른 회사들을 많이 멘토링을 해보고 적어도 학자가 아니더라도 필드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이번에 많이 녹여본 것 같은데 이번에 책이 특히나 세스 고딘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개화되는 시기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신 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시대의 변화,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 기성 비즈니스, 기성 산업군의 리더의 입장보다는 변화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기존의 마인드에서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변화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변화되는 시대만큼이나 우리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걸로 이번 린치핀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번에 이야기를 나누잖아. 그래서 우리가 1부에서는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길래 우리는 그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일까? 사회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 2부에서는 린치핀이라고 말하는 대체될 수 없는 핵심 인물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를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린치핀이 술의 바퀴에 이렇게 꽂는 축 같은 핀이라고 얘기했던 그 린치핀. 우리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지만 독자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느끼는 이분의 린치핀을 설명하지만 예시를 많이 드시는 분이어서 진짜 많이 되죠. 그래서 각자가 느끼는 포인트가 좀 달랐을 것 같아. 린치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의 기본 전제를 우리가 점검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은 모두가 천재가 될 수 있다. 야, 너도 천재할 수 있어. 모두가 린치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인가? 전제 조건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린치핀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조직이나 세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인 거지. 뭐라 그래야 되지? 대체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그 팀이나 그 일의 성과를 내게 하는데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없으니까 보통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톱니바퀴로 많이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냥 갈아 끼우면 되는 부품. 그냥 갈아 낄 수 없는, 대체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린치핀이라는 거지. 준이가 이해한 린치핀의 정의인 거지? 기업에서 쉽게 해고할 수 없는 사람.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은 준이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봐.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야, 너도 린치핀 할 수 있어. 야, 우린 모두 천재였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특별한 사람들이 엄청난 걸 타고나고 몇 명의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노력하고 연습하면은 누구나 린치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원래 모두 천재인데 사실 그게 이제 교육받다가 잠깐 잊어버린 거다. 공교육이라는 틀에 갇혀서 잠깐 잊어버린 거다. 너 원래 천재였어. 너 원래 예술가였다니까? 라고 말하는 게 세스 고딘이거든. 어느 정도의 타고난 부분은 있겠지. 타고난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린치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뭐 준이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데 근데 일단 린치핀이라는 게 대체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잖아. 그만큼 자기의 능력을 또 많이 보여준 사람이 또 린치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행동이 됐든
어떤 것으로 됐든 간에 그거를 많이 보여주고 증명함으로써 내가 린치핀이다라는 거를 아예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간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말하는 꼰대요? 그건 아니고 꼰대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쟤 없으면 안 돌아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린치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야 그게 의미가 있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의미가 있나. 라떼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패기가 없어 패기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진짜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가 싶은 느낌도 드네. 왜냐면 요즘에는 기업에 충성하고 이런 게 되게 희미해지는 시대인데 오히려 호구로 보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뭔가 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보다는 기업에서 대체될 수 없어야 어디에 가서도 자신의 일을 뽐내면서 아니면 인정받으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선택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린치핀을 알아야 되는 이유일 수 있겠다. 기업에서 살아남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업만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잖아. 나 자신의 고유한 능력, 나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그런 거를 확립하는데도 난 린치핀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 무조건 기업에서 튀는 사람, 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쓴 책 자체가 용어들이 되게 독특한 용어를 쓴단 말이야. 맞아. 누가 작가 아니라 할까봐. 작가가 일반적인 용어들을 안 써. 우리가 작가가 쓰는 용어들 중에서 린치핀, 천재, 예술가, 감정노동 이런 용어들을 쓰거든? 이게 번역의 문제인지 이 작가만의 특색인지는 모르겠어. 그 단어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니까 책 읽다 보면 좀 인지 부조화거든. 내가 아는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는 뭐 음악을 하는 그게 예술가인데 우리가 예술가래.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좀 괴리감이 오는데 린치핀이라는 거 자체가 좀 정신에서 더 온다고 생각해. 내가 남들과 주어진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부터가 나는 린치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주어진 매뉴얼이 아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 고안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난 누구나 린치핀이 될 수 있다고 봐. 세스 고딘도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다 린치핀이 될 수 있지만 네가 그걸 깨고 나오지 못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라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계속하잖아. 맞아. 너는 린치핀이야. 근데 네가 그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네가 할 수 없다고?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거든. 아니 전쟁터에서 그렇게 살아 돌아온 애가 그걸 도전할 깜냥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 더 꼰대에 만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시청자들이 난 이 얘기를 내 입장에서 듣기만 해도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부담을 좀 낮춰보고자 한다면 누구나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난 들어.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각자 자기의 쓸모, 자기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게 모두의 똑같은 역할, 모두의 똑같은 쓸모가 아니라 그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라고 나는 많이 느꼈거든. 근데 사람들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사회에서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쓸모를 찾지 못한다. 그게 세스 고딘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아닐까. 세스 고딘이 말하는 천재는 모든 분야의 천재,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 계산을 잘하고, 린치핀이 만약에 모든 분야의 천재, 모든 분야의 위대한 사람을 말하는 거라면 그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될 수 없지. 그치. 그건 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인슈타인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특수 상대성이도 일반 상대성이도 빡빡 이렇게 발표하고 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노벨 물리학상 타고 막 이럴 수 없잖아.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경험만이, 혹은 그 사람의 능력만이, 그 사람의 내러티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능력과 소질, 그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걸 깨우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린치핀의 정의는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 나는 주도성이랑 학습력, 그리고 차별성이 필요한 것 같았어. 주도성은 모두가 똑같은 쓸모를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쓸모만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자각하는 순간 좀 더 능동적이고 나만의 쓸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만의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정말 막 대책 없이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경험이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학습력이 있어서 이 환경을 적응하고 이 분야의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가 전제되고 나서 차별성, 나만의 다른 시각을 보여줘야 주도성과 학습력이 전제되어야 차별성의 빛을 발하고 여기서 말하는 일지필이 되는 게 아닐까? 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좀 전에도 얘기한 거랑 맞는 게 단어 사용의 문제야. 천재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다 뛰어나야 되고 맞아.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잖아. 단어를 조금 번역의 문제인지 이건 내가 원어를 안 읽어봐서 모르니까 번역의 문제인지 그 세스 고딘의 나도 발음하면서 느꼈는데 세스 고딘이 진짜 발음이 힘들다. 맞아. 세스 고딘. TH 발음이 계속 나는 느낌. 스위스에 사는 스미스 씨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린치핀이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눠봤는데 이 린치핀,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 린치핀이 과연 왜 지금 이 시기에 논의되어야 하는 걸까? 회사에서는 인재상이라는 게 존재하고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필요한 일자리가 있어서 사람을 뽑기 마련인데 자기만의 능력, 자기만의 특별함 이런 게 회사에서 중요한 걸까? 또 시대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공채가 사라지고 다양한 그리고 똑같은 직무여도 예전에 공장 노동자는 일을 특별하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월급이 남들과 다르지 않았잖아. 하지만 요즘에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은 뭐 못하면 최저임금 받고 잘하면 억대임금 받고 이런 시대가 되면서 좀 더 이런 게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회사를 고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대가 많이 불확실해진 것 같아. 요즘 이 시대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보여줘서 자신의 대체 불가능함을 보여줘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가 린치핀의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건 창의성이란 말이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창의성 교육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서 창의성?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되게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어릴 때 가족 신문 같은 거 만들잖아. 그때 가운을 꼭 쓰잖아. 그때 꼭 입는 게 근면, 성실. 그렇지. 대표적인 가운이지. 예전에는 규칙적이고 말 잘 듣고 성실하고 꾸준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했는데 세스 고딘은 그런 게 1번이 아니라 창의성이 1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세스 고딘의 이런 접근법을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서 그럼 창의성 너무 중요하다 이거야. 그럼 이런 창의적인 마인드 과연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책의 내용 중에 있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고요? 그럼 나쁜 아이디어는 떠오르시나요? 맞아. 물어보는 거 있단 말이야. 꼭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좋은 걸 꺼내야 된다는 압박감에 이제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이것저것 꺼내다 보면은 뭐든 하나는 얻어 걸리게 돼 있거든? 그러기 맞아. 위해서는 조금 다양한 경험들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예전에 그 조금 내 인생을 바꾼 것 같은 한마디가 김미경 선생님이었나? 안 가본 데서 안 해본 짓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내가 그게 확 와닿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도 갔고 그때 혼자 처음으로 콘서트도 갔고 안 해본 짓 되게 많이 해봤거든. 좀 그때부터 내 인생이 활기가 돌고 인생에 사는 원동력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런 창의성이라는 것도 내가 정말 눈 딱 감고 안 해봤던 거 한 번씩 해보고 안 해봤던 머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조금 더 발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거기에서 창의성이라는 게 창의성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도 난 웃기긴 한데 너무 거창한 느낌이야. 창의성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창의성이라는 게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대한 대안으로 창의성을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기아가 이야기한 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끼리의 생각하지 마처럼 불확실한 속에서 새로운 경험들 계속 쌓다 보면 긍정적인 경험들이 삶 속에서 많아지고 불확실한 경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삶에 많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 나는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지를 고민해 보는 게 이걸 해결하는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 관점의 차이가 창의성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도 있잖아. 뭔가 내가 가진 거를 좀 어떻게 바꿔보면은, 좀 어떻게 다르게 비집고 들어가 보면은, 혹은 어떤 거랑 결합을 시켜보면은 이거를 좀 타개할 만한 뭔가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마냥 너무 혼란스러워, 너무 불확실해 이러면서 마냥 있지 않고 뭔가 해결책을 찾을 만한 후보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하잖아. 창의적인 게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새롭게 합치면 그것도 창의적인 거라고. 맞아. 없던 거를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고. 그걸 좀 잘 주변에 있는 것들 잘 활용하는 것도 창의성의 영역인 것 같아.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는 거는 사실 없으니까. 그치. 하늘 아래 이제 새로운 게 없지. 둘의 의견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주니아 의견에 되게 공감이 가고 주니아 의견에 한 수를 더 보태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나는 그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갔어. 우리가 이게 좋은 의견인가? 저게 좋은 의견인가? 하다가 의견은 있는데 내지 못한다. 근데 사실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게 나는 기획자 입장에서 정말 많이 공감하는 게 나는 포장이라고 생각했어. 창의성의 어떤 단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나는 평생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창의적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 나는 진짜 주변에 예술가들이나 창의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진짜 많아가지고 나는 거기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많이 살았어. 나는 맨날 그냥 비슷한 걸 이렇게 따라 만들고 심지어 의견도 정말 재밌었던 경험이 나는 그런 걸 잘해. 회의를 같이 해.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줘. 그럼 난 그 의견이 너무 좋은 거야. 해밍웨이처럼. 해밍웨이 노인가 바다처럼. 그 의견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의견을 내가 다시 정리해서 그 친구한테 다시 해줘.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너 대박이다. 너 너무 천재인데? 너 너무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지나가는 얘기 했던 말이고 난 너무 웃긴 게 난 저 이야기를 그냥 포장만 잘했을 뿐인데 야 대박이다. 너 창의적이다. 네가 했던 얘기야. 네가 했던 얘기.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저런 거 저렇게 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라고 하면 되게 웃기겠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그럼 나는 그런 거를 그거 하자 실제로 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편이야. 그러면 그 의견은 내가 낸 게 아니잖아. 내가 하자 하는 순간 사람들은 내가 낸 줄 알아. 쟤는 너무 천재인 거 아니야? 저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내 생각 다 너희 생각이었어. 그거 네 생각이야.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장이라고도 생각했는데 이야기하면서 느낀 거는 친구들에게 떠있는 둥둥 떠있는 생각에 발을 붙여서 땅에 붙여주는 거. 이것도 창의성일 수 있겠다. 세로가 그걸 되게 잘하는 게 쓸데없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되게 잘 많이 내거든? 이거 하자. 세로와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 다 되게 세로보다는 우리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해. 그럼 뜬구름을 이렇게 띄워놓잖아? 세로가 이거 좋은데? 요거 요렇게 시작해볼까?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창의적이지 않고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거 하면 되지. 그거 좋은데 하자. 뭐 이런. 이걸 한다고? 저기 걔 재밌겠다. 선입견이 없는 편. 그거 하면 되지 않나? 편견 없는 편. 그런 느낌. 창의성이 새로운 걸 아까 전에 말했듯이 창조해내야 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닐 수 있겠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창의적이란 거는 자기만의 창의성을 찾아가면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뚫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본 것 같고 근데 난 궁금해. 세스 고디는 이런 걸 보편화하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 맞아. 그래서 난 준이에게 너무 질문해보고 싶었어. 이건 창의적이고 리치핀스러운 게 과연 모든 회사에게 필요한가? 서비스직 아니면 정해진 매뉴얼을 따라야 되는 일 이런 거에서도 필요할까? 근데 사실 세스 고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은 회사들이 린치핀을 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게 많았거든. 티낸 행동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그리고 직장생활 명언 중에 그거 있어. 눈 마주치면 내일이 된다. 할 줄 안다고 하면 내일이 된다. 아이디어를 내면 내일이 된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이거 어때요? 라고 아이디어를 내는 순간 우리는 새로처럼 실행하는 사람 있잖아. 아이디어를 내는 순간 좋은데 씨가 해봐요. 이렇게 되니까 그 책임을 다 떠넘기잖아. 사실 많은 기업들에서는 린치핀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그냥 정해진 대로 하라는 대로 해. 뭘 다른 걸 생각 그냥 이대로만 해라고 좀 더 많이 얘기하는 느낌이 강하지. 그러니까 세스 고딘의 의도에서는 뭐 개인이 특별한 사람, 대체 불가능한 사람 되어야 된다도 있지만 회사들도 이런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치관을 바꿔서 이런 사람들 좋아요 중소기업처럼 행동하지 말고 이런 사람 놓치지 말아라. 맞아. 그래서 그 린치핀 책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더 대우해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값어치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내가 서비스직에 있으니까 더 그걸 느끼는지도 모르겠는데 서비스직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평화돼 있다고 보거든?
누구나 사실 몸만 쓰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사회적 평가 시선이 그 서비스직을 바라보는 게 평가 절하돼 있다. 평가 절하돼 있고 사회적 녀석이 그냥 만만하게 하기 좋은 아르바이트 정도가 이제 서비스직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못 하는데 서비스직이야말로 오히려 더 린치핀스러워야 된다. 그런 린치핀스러운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 진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서비스직이 기업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기획하고 이런 거는 기업이 하는 거고 실제로 고객을 만나는 거는 서비스직에 속해 있는 회사의 이제 직원들이 하는 건데 그 서비스직 하는 사람들이 그냥 진짜 매뉴얼대로만 하고 그거 매뉴얼에 안 나와 있어요. 저희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그냥 기업 이미지 망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직일수록 더 센스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객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서비스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특히 서비스직에서 린치핀 같은 존재가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비스라는 부분을 좀 더 대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 그냥 몸만 있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파인다이닝 셰프님들이나 그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런 서브를 보시는 분들, 홀서빙이나 서빙이나 서브를 보시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 찾기가 훨씬 어렵다. 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걸 찾는 게 진짜 어렵고 센스 있게 훌륭하게 그리고 접객을 진짜 잘하는 분을 찾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를 진짜 많이 본 것 같고 그래서 일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면 모를까 뭐 거기서도 훌륭해야 되지만 좀 더 파인다이닝으로 갈수록 서브의 능력이 되게 빛을 발해야 되는 이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난 서비스직이 진짜 그 극과 극이라고 생각해. 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서비스직 그리고 정말 파인다이닝이나 호텔 최상급에서 하는 서비스직 요렇게로만 나뉜다고 생각하고 중간이 없는 것 같아. 최근에 내가 그 인터뷰를 또 따로 봤던 게 오마카세 사장님이 일본에서도 요리를 오랫동안 하시고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 거야. 한국 청담동에서 하시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일본인 애들만 쓴대. 어쩔 수 없이 한국 애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남들에 대한 시선을 장단점이 있는 그 남들에 대한 시선을 강하게 지나치게 교육을 받잖아. 접객을 하는 게 정말 진짜 지나칠 정도로 공손하대. 그래서 매뉴얼이 똑같이 주어지고 똑같은 교육을 해도 몸에 배어있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런 오마카세나 그런 고급 파인 다이닝에서는 그런 미묘한 게 고객들이 느끼는 예민함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지. 매뉴얼로 어떻게 교육하거나 바꿀 수 없는 거잖아. 일본인들이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린치핀적인 특성, 그들만의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던 것 같아. 희견이는 또 똑같은 질문 해보자면 이런 서비스직 혹은 모든 직종에 린치핀이 적용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특별한 IT, 뭐 예술 이런 거에만 린치핀이 필요한 건지 모든 직종에 린치핀이 필요한 건지 린치핀스러운 직원이 있으면 확실히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건 맞으니까 웬만한 직장 분위기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직종에서까지 린치핀스러운 존재가 필요할까라는 분야에서 만약에 린치핀스러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한다면 난 그 사람이 곧 혁명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정말 그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노주위원장? 그렇게 가면 좀 위험하고 문화를 아예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좀 큰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될 것 같아. 린치핀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면 린치핀이 좀 위험 환경에서는 나오더라도 좀 엄청 힘들게 나올 만한 환경이냐 이런 차이에서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 자체가 린치핀이라는 거를 조금 터부시하는 환경이 아닌가 많이 생각을 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런 존재가 나오기 힘들 것 같아. 튀지 말라 그러고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라는 얘기 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책을 도파미네이션을 너무 잘했나 싶은데 우리가 꾸준히 밀고 있는 얘기는 의지력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공감이 가는 것 같아. 린치핀은 개인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볼 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맞겠지만 더 중요한 건 환경이지 않나? 린치핀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구축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린치핀의 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대체 불가능함. 그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었는데 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 대체 불가능함에 대한 잔머리를 굴릴 때가 온 것 같아. 린치핀 책에서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 쓰여졌다 보니까 그때도 많은 공장 자동화, 업무 자동화, 사무 자동화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 표준화, 매뉴얼화 많은 일들이 효율화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에서 가장 최고로 뽑았던 트렌드가 호모 프롬프트. 표준화 자동화는 너무 이제는 너무 기본이고 이제는 AI가 다 해줍니다. 일자리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있잖아.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는 건 정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실제로 뭐 구글 같은 데서 광고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몇천 명, 뭐 몇만 명, 뭐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어마무시한 그 부서의 규모가 있었는데 그걸 정말 다 구조조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이미 대기업에서 AI로 대체해도 충분하게 성과가 나는 직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과연 우리는 여기서 린치핀의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잔머리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사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했었거든. 어느 순간부터 드는 건 그냥 모든 것이 다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는 시기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예 진화? 테일아 진화시켜줘. 약간 업무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너무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니까 아이 전체 산업에 대한 많은 변동과 많은 진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상황에서일수록 오히려 불확실함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린치핀이 뭔가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 나는. AI에 대체되냐 안 되냐가 되게 화두잖아. 한동안이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대체되지는 않을 거야. AI보다 사람이 훨씬 싸. 그냥 쓰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체되지 않는다. 대신 근데 AI가 조금 더 발전하고 사람을 쓰는 것보다 AI가 더 저렴해진다 하면은 정말 많은 직업들이 우후죽순 다 떨어질 것 같아. 근데 AI를 떠나서 나도 ERP 업계에 있었던 거잖아. IT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ERP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ERP가 뭐야? ERP가 뭐 인트라넷이라든지 사무 자동화라든지 이렇게 회사 인트라넷 사무 자동화를 돕는 회사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보면 되거든. 옛날에는 회사마다 각자만의 ERP를 쓰는 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요즘엔 ERP라는 용어도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ERP 풀 패키지. 그러니까 그 회사에 우리가 예전에 같은 회사를 다닐 때도 그 회사에 인트라넷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업무 처리가 회사 됐잖아. 인터넷이 따로 있었지. 그런 총집합 같은 건데 요즘에는 이 기능만 뚝 떼서 뭐 총무의 연차 관리만, 출퇴근 관리만, 아니면 급여 관리만, 회계의 무슨 업무만 이런 걸 뚝 떼서 그런 걸 쉽게 패키징해서 서비스로 팔거든. 근데 그런 걸 팔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작은 회사에서는 총무를 고용하지 않아도 이 업무를 사장이 혼자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한 달에 막 2만 원, 3만 원 이러거든 보통. 근데 이걸 혼자 볼 수 있고, 대기업으로 가더라도 대기업으로 가서 한 명이 뭐 몇백 명을 관리하려면 뭐 두세 명이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두세 명이 필요한 걸 그냥 한 명이 프로그램으로 관리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오히려 많이 싸진 것 같아. 인건비보다 싼 대체되는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편집 프로그램도 지금 내가 이 편집을 다 혼자 하잖아. 여러 그 플러그인 같은 거에 보조를 받잖아. 그래서 월 3만 원짜리를 내는데 그게 뭐 화면 전환 효과를 대신 해준다든지 다른 사람이 하면 사실은 뭐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편집자가 한 명 있었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한 명을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똑같은 업무 성과를 내는데 이미 한 명은 잘리지 않았나? 근데 우리는 이미 3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3만 원은 3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짜리 직원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이미 그게 도래한 것 같긴 해. 내 업계에서는 많이 보이고 주니어 업계에서는 아직 덜 보이고. 그치.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근데 그게 곧 주니어 업계까지. 그 있잖아. 요즘에 주니어 서비스직이니까. 근데 요즘 테슬라 로봇이 막 이렇게 계단 집어서 맞아. 올리고 이러니까. 그 치킨집에도 치킨 튀겨주는 로봇이 있고 김밥집에도 김밥 썰어주는 로봇이 다 들어왔어. 마케팅 포인트로 하는 몇몇 기업들만 그렇게 아직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보편화될 수 있는. 그치. 곧 될 수 있다. 주니어 의견은 아직 우리가 인건비가 더 저렴해서 대체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는 했지만 그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이제. 도래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도래했을 때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 나는 내 업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아예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기계랑 대화하는 게 익숙해지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전에는 자비스? 헤이 자비스? 시리아? 아직까지는 우리는 사람을 대해서 마주하는 게 조금 더 아직은 편하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그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그 찰리 아빠가
잘리거든? 치약 공장에 치약 뚜껑 덮는 그 일을 했었는데 치약 공장에서 로봇이 치약 뚜껑 덮어주는 로봇이 들어오면서 찰리 아빠가 잘려. 그래가지고 찰리가 그 빈곤을 겪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찰리 아빠가 그 회사에 복직을 하는데 치약 뚜껑 덮어주는 로봇이 고장났을 때 그걸 고쳐주는 역할로 복직을 하거든. 근데 찰리 아빠는 복직을 했지만 찰리 아빠랑 같이 일했던 다른 동료들은 복직을 못한 거잖아. 결국에는 단순히 그냥 주어진 대로 일하고 결과물만 만들어내는 거면은 우리는 그 치약 공장의 찰리 아빠 동료들처럼 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단순히 주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로봇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소름 돋게 나중엔 기계가 기계도 고치는 시대가 온다지만 아직은 아니니까. 아직은 아니니까. 요즘에도 AI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잖아. 그런 것처럼 더 높은 교육을 받거나. 근데 이게 참 슬픈 얘기인 것 같아. 내 주장도 비슷하긴 한데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살아남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기 위한 바탕이 주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실무자가 아니라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주니아 얘기를 하면서 같이 했던 얘기의 단점을 포함하고 있긴 해. 생산 주체자가 되는 것은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익부 비익빈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몇 년 전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슈머라는 개념이었거든.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나도 굿즈를 많이 만들어서 팔지만 요즘에 아이돌 굿즈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지. 그 유튜브만 봐도 내가 주어진 매체를 보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하는 생산 주체자가 되기도 하잖아. 당근 같은 경우도 당근에서도 직접 만든 뭐 직접 키운 식물을 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파는 것들이 많아졌잖아.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가 생산하고 누가 판매하고 누구는 사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예전에는 꼭 대형화된 공장에서만 팔고 이랬는데 소형화된 공장에서 소형화된 자기만의 제품을 팔고 사업의 주체자면 내 사업을 AI가 내 사업을 대신해주면 뿌린 거고 아니면 실무를 해주면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팔면 되는 거 이런 사업의 주체자가 되는 거 생산의 주체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세스보디는 결국은 주체자 자신만의 브랜드 자신만의 사업에 대해서 직원이더라도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으면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정말 뜬금없이 아까 전에 준이가 말했지만 일을 하면서 일터에서 예술을 해야 되는데 예술가가 되어야 한대. 갑자기 이제 내가 고객을 응대하다가 노래로 갑자기 어서 오세요 하는 그런 예술가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예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예술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나는 인문학도이니까 상담 전공자로서 인문학도로서 사실은 인문학, 아트라고 하죠. 인문학 이퀄 어떻게 보면 인문학 이퀄 예술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예술이 페인팅, 드로잉, 아니면 뮤직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글쓰기, 라이팅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모든 게 예술에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메소드, 수단을 넘어서 예술을 발휘할 수 있겠다 싶기는 했어. 둘이 느끼는 예술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세스 고딘이 마케터 출신인 게 티가 나듯이 계속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이 봤을 때 결과물이 어떨지를 계속 고민해보라고 하잖아. 거기에 공감이 갔던 게 사실 예술이라는 것도 어쨌든 관객이라든가 아니면 시청자라든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 같아. 다른 관점을 가져오는 거. 확실히 예술 실무자다 보니까 그치. 예술 실무자네. 예술업계에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예술인이잖아. 그냥 혼자 좋아하려고 하는 건 취미생활이지 진짜 예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거든. 그럼 그런 의미에서는 예술이라는 표현을 되게 잘 쓰긴 했네. 나는 안 와닿았거든. 그러니까 예술 이퀄 마케팅일 수 있고 마케팅 이퀄 우리가 일을 잘하는 방법일 수 있고 뭐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 그래서 뒤에 선물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세스 고딘의 말이 난 좀 공감이 갔어. 왜냐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좀 확 와닿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즐거울 수 있을까?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에 넣어놓을 수 있을 다양한 소스들을 시도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선물하는 마음으로 이런 프로젝트나 어떤 것들을 준비하게 될 것 같아. 보통 예술 작품도 관객이 어떤 걸 봤을 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몰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상대방의 관점에서 결과물이 어떨지를 생각해보는 것. 이게 세스 고딘이 말한 예술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책에서는 내가 아무리 고도화된 작업을 하고 복잡한 일을 해도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건 일이라고 얘기하거든. 내가 좀 더 이거를 정말 받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면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매장에 대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술인 것 같고, 상대방에게 더 좋은 거를 주려고 아니면은 특별한 걸 주려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가 예술의 시작이라고 봐. 과학자들이 아트, 아름다움, 위대함 말하는 게 수학이잖아. 공대생들의 아름다움. 공대생들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기계들이 탁탁탁탁 맞아 떨어질 때 공대생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잖아.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참 신기한 것 같다는 거 생각을 했어.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 뭐예요? 뭐 이런 수학자들끼리 이런 표현도 쓰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예술의 본질은 이 시대가 공감하는 아름다움을 탐미하는 게 예술의 본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그 예술이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무언가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체험함으로써 느낀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거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일 변태로서 업무가 따다닥 해서 따다닥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효과적인 성과를 낼 때 카타르시스가 신기하잖아. 그거는 이제 일할 때 가끔 공감되긴 해. 그 내가 생각한 완벽한 동선에 내가 생각한 완벽한 시간에 이게 따다다닥 끝나면 그거 좀 진짜 뿌듯해. 일적인 예술이 아닌가? 그치. 아트의 경지에 올라섰다 이러잖아. 그런 게 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 지금 나온 그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노래 하나 생각났어.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이라는 노래인데, I'm beautiful, yeah.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술 이렇게 하는 노래거든. 그 노래가 딱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신만의 가치관,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 자신만의 탐미할 무언가를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추구하는 거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게 골방에서 혼자 공감하는 예술이 아니라 아까 전에 예술을 말할 때 얘기했듯이 이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는 나만의 가치관을 발견해가는 거. 그게 린치핀의 핵심이었던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마무리 지어보고 싶고, 불안한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해봤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심오하게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얘기했던 오늘 린치핀의 정의였던 것 같은데, 이 린치핀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린치핀이라는 이 책 자체가 용어도 생소하고 좀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을까? 나 아까도 예술 표현 얘기할 때 진짜 이해가 확 됐거든. 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린치핀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천재, 모든 분야의 천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나만의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보는 게 린치핀이었던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책의 주제가 강한 하나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를 어떻게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얘기들을 주고받고 나눠보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많이 깨달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내가 혼자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주제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쳤었지만, 사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나눌 수 있었잖아.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또 독서 모임으로도 또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읽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었던 것들을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다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오프라인 독서 모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신청해주세요. 저희가 합정동에서 독서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설명란에 있는 신청 링크를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설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 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뉴스레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는 학습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독서 모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양한 이야기를 항상 재밌게 나눠주시면 댓글로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도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제발 좀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책을 핑계 삼아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 글러브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